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또 한 번 역사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뿐 국외에서는 계속해서 증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시장을 보면 참 답답하다, 지지부진하다, 언제까지 숨만 쉴 거냐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럴수록 또 전략들 촘촘하게 세워가야겠죠. 또 주 후반에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 후반에 또 시장의 모멘텀까지 향방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고요. 7시 50분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또 유익하고 알찬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무료 온라인 공개 특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전 매매법, 고기 잡는 법 또 함께 배워보실 수가 있는 시간이니까요. 특강 기회도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다시 돌아온 화요일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운영적인 방에다가 시황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기를 자동차와 반도체가 탄력이 둔화되니까 차익 실현하고 한 주도 남기지 말자. 그리고 시장이 조만간 조정이 올 것 같으니 조정을 이용해서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하고 나서 목요일 날 아침에 갭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매번 다 이렇게 착착착 맞힐 수는 없죠. 근데 결국 어땠냐면 아침에 갭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저앉아서 오늘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맞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여러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톡방에다가도 그제 올려드렸던 글인데요. 최근 3년간의 전 세계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보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년 평균에 17%에서 19% 정도 수익이 났답니다. 근데 지금 제일 1등이 어디냐면 대만 가권입니다. 가권 증시가 35%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 보면 35%가 올랐고요. 일본이 12%에서 15% 정도, 독일하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10%에서 12% 정도 3년 평균 수익을 냈습니다. 3년간 들고만 있어도 그 정도 났다고 하네요. 한국 코스피 지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2%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증시를 들고만 있었어도 평균 마이너스 12%는 손해가 나는 이 장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입니다. 제가 왜 앞에 출발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우리나라 증시는요. 내가 추세 매매한답시고 끝까지 들고 가고 뭐 추세 매매하고 같이 투자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 먹는 증시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방송국 오면서 오후에 여러분께 톡방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뭘 올려드렸냐면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건 6월 달 기점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뒤에 숨은 속내가 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달러를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는 거를 우리나라 달러에 있는 것 갖다 대다 팔면서 계속 이걸 해지 방어를 했는데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외환 보유고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계 채권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게 9월이에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죽어도 거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달러 규모가 얼마냐면 2조 5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거기에 포함되게 되면 1.7% 정도 비중을 배정받을 거거든요. 그 지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돈으로 따면 40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공매도를 다시 시작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마 달러 보유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달러 보유고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선진 증시 중에 공매도를 막아놓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공매도를 두들겨 막으면서 작년이었죠. 작년 가을에 공매도 금지시키면서부터 11월, 12월에 급등 랠리를 만들었던 것이니까요. 근데 한없이 공매도를 갖고 있을 수는 없고 풀어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냐면 제가 여러분께 왜 올해 1월 달부터 장은 오를 건데 6월이나 7월 정도면 거의 고점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름 안쪽에 고점 찍고 나면 꺾일 텐데 여름 전후에서 인버스 사자고 이야기하면은 하반기까지 쭉쭉 꽤 많이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죠?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괜찮아 하면서 끌고 올라왔는데 벌써 지금 5월 말입니다. 그죠? 6월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매도 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스타트 시점이 아마 6월 말에 결론 나면은 7월 증시부터는 공매도를 때리는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장은 숏키지로 왕창 빠지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기한 건 마치 금융당국에서 제 시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1월 달부터 장 빠질 때마다 오를 거야 해서 6월, 7월 못 넘길 거야. 그리고 빠질 거야 얘기했는데 마치 본 것처럼 공매도를 재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점을 치는 능력은 없고요. 신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파동입니다. 저는 18년차 트레이더고요. 2달 뒤면은 시장에 들어온 지가 만으로 18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시장의 파동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고 또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올라가야 주식은 수익을 내니까요.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을 올라갈 때는 콜옵션 혹은 선물 매수로 대응하고요. 내려갈 때는 풋옵션 혹은 선물 매도로 대응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장과 내려가는 장, 상승 포지션과 하락 포지션 양쪽이 좀 유연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은 내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건지 그리고 내 주식이, 내 종목이 괜찮아질 거고 성장할 건지만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선물 옵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의 종목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이 지금 상승 구간인지 내려가는 구간인지 이걸 보면서 저는 종목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톡방에다 글을 말씀드리고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통 2개월 정도 흘러가면 2달에 한 2-3번 정도 매매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사이클이 2-3개월마다 오르고 내려요. 그러니까 저는 내려와서 이제 좀 얼추 다 떨어지고 나서 조정하고 올라갈 즈음 됐을 때 주식을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보니까 2-3개월 정도 흐름을 보시면 제가 주식을 사자고 하는 게 3번에서 5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매수의 기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가지고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나는데 어떤 거는 한 10%쯤 수익 나다 마는 게 있고 어떤 건 30%, 50% 가는 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 보통 그래도 제가 들어가는 종목은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한 3번 내지 5번밖에 매매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종목당 최소 20%, 많이 잡는 분은 40%에서 50%까지 잡아요. 제가 강약 조절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 잘 듣고 계시면 제가 뉘앙스가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세게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안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온라인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거고요.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 특강 때마다 드렸던 종목들이 연일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이나 H레버리지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90% 올랐고요. 저희가 진입한 단가에서 75%에서 80%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바닥 잡아서 23%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이 어려운 장에 꾸역꾸역 아주 오늘 그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멘트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잡아서 1차 차익 실현했고 조정을 이용해서 또 잡아가는 과정 현재 갖고 있고요. KT 통신주 같은 경우도 어려운 중이지만 저점에 잡아서 올라와서 1차 차익 실현하고 눌림을 이용해 또 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상승장으로 세게 가는 장에서는 다른 곁가지 종목들은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냐면 주도주가 갑니다. 대한민국 주도주가 뭔가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 중에 2개가 가면 강세장이고 하나밖에 못 가면 약세장이고요. 셋 다 가면 울트라 강세장이 되는 거고요. 셋 다 떨어지면 폭락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자동차와 반도체를 차익 실현을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약세장 혹은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눌림 이후에 갈 건지 쏟아내고 갈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 그러면 그 장에 다른 종목들은 안 가냐? 예, 순환매 돌아요. 폭락장에는 순환매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폭락이 아니라 조정장이라고 본다면 다음 순환매 타겟이 제가 여러분께 철강을 얘기하고 시멘트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순환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또 하락장으로 접어들 겁니다. 그런데 주식만으로 하락장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 옵션이라는 것을 저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요. 선물 옵션이 어렵다,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계실까요? 사실 촌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이 훨씬 더 주식보다 안전하고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주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딱 3시간 동안 제가 우리가 고려아연처럼 그리고 차이나 H레버리지처럼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제가 항상 온라인 특강대 종목들 거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사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게임주도 그랬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펄어비스,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도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지난번 우리 지난달에 온라인 특강때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 치고 올라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차익 실현하면서 다 판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기분 좋게 차익 실현했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생방송 중에는 50분 생방송인데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특강 때 꼭 참여하시면 여러분께 뭐 다른 비용 받는 거 아니고 무료입니다. 오셔서 종목에 관한 인사이트도 보게 되고 다음 장에 하락장이면 지금 인버스로 얼마나 수익을 내야 되는지 상승 구간이고 조정 구간이면 무엇을 사는 걸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선물 옵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분이시라면 아마 한두 달 뒤에 뼈저리게 엄청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때 풋옵션은요 기하급수의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할 줄 모르시는 분은 답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선물 옵션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3시간 동안 아주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배워가시면 되겠고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들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시간만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뒤에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악재는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이 안 좋은 소식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리고 지수를 확실하게 상방으로 끌려다 줄 이러한 긍정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눈치 보는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이 주요국들의 증시는 계속해서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전문가님께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이 주요국들의 종목들은 우리가 들고만 있어도 수익권에 플러스권에 자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최근 3년간 들고만 있었더라면 마이너스권으로 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고 참 답답한 시장에서 더욱더 촘촘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무료 특강을 또 열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 9시부터 3시간 동안 아침을 깨우는 3시간 동안 함께 보시면서 실전 매매법 교육 담아가 보시고요. 또 전문가님이 이 특강에서 무료 온라인 특강에서 종목까지도 선별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익을 봤었던 펄어비스, NC소프트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종목들 다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종목이니까요. 이번 특강에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갈 수 있을지까지 유망하게 바라보면 좋을지까지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링크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 시장 대비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전문가님, 이 주요국들의
기관들의 흐름과는 좀 다른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인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현재 다 파른 종목들 말고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이 종목을 거의 요즘 매일 얘기하고 있어서 뭐 이제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이 중국장이 우리가 떨어지는 건 지수 대비 왜냐하면 미국장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일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장도 어설프게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자라고 이야기를 제가 얼마에 들었냐면 1,100원, 1,200원, 1,300원대까지 요 밑에서는 받아라 했는데 보시면 한 달 반 동안 매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갈 때도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려요. 그래서 없는 사람 지금이라도 사라 1,300원대에서까지는 사셔라.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1,650원 여기까지가 1차 목표가. 여기서 우리가 50% 차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방송국 오느라고 오늘 장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저께 자료 작업해서 방송국에 제가 넘기거든요. 전날에. 그래서 어제 종가입니다. 1,990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69원에서부터 1,990원이면 수익률이 90%거든요. 2배 조금 안 되네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바닥 잡은 사람은 90% 정도의 상승폭을 봤을 거고 1,200원대, 300원대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60에서 70% 정도 수익권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은 증시에 이만한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다른 나라 증시들의 상황들과 한국 증시의 상황을 제가 비교해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꼭 한국 증시만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에는 국적도 없고요. 돈에는 감정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분명히 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가장 공산주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티내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뒷돈이 더 잘 통하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이미 미국과 일본과 유럽들이 막 올라서 더 이상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때 유난히 못 갔던 종목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H 레버리지를 여러분들께 1월달, 6월달 매수하자라고 되게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가는 과정 안에서도 저는 안 팔 거다 1,650원을 찍고 보자 여기 왔을 때 절반을 파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제가 오늘 그리고 어저께 여기서 70% 80% 청산하실 분은 1,900원대에 정리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0원 초중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얘가 만약에 눌려서 조정이 지금 시장들이 조정받을 때 함께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1,400원에서 1,500원 오면 또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 들고 있다가 밀리는 것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 좀 하고 눌러주면은 다시 한번 사고 올라갈 생각이고 눌리지 않으면 상황 봐서 저 밑에까지 오지 않더라도 매수를 한 번 더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앞으로 꽤 성장성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따가 ECS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은 제가 여러분들 시장 계속 상승할 때 3월달, 4월달에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갈 때 굳이 떨어지는 종목을 고려아연을 43만 5천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가면 10%다. 50만 원이죠. 왔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없는 사람들 재매수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얼마 갔냐면 어저께 종가 기준 53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잡으신 분들의 수익률이 벌써 20%를 이미 넘었고요. 20한 6%, 7%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어떤 회사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회사를 사실 많은 회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각 업종의 대표 회사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1등, 2등만. 그러면 업종이 지금 한 10 몇 개쯤 되거든요. 그럼 다 해봐야 우리가 공부할 회사가 한 30개 종목 정도면 족할 거예요. 좀 러프하게 많이 넓혀봐야 5, 60개 정도 회사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고려아연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수요의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초등학생 때 보면 새우깡, 뭐 자갈치, 과자 한 봉지에 100원, 200원에 제가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꼬맹이 때. 근데 지금은 그 한 봉지가 1,000원이 넘은 것 같아요. 어느 슈퍼는 좀 싸게 팔고 어느 슈퍼는 좀 비싸게 파니까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대학에 들어가서 그 과방에 앉아가지고 짜장면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짜장면을 시켜놓으면은 그냥 일반 보통 사이즈에 다 불어먹은 그러니까 맛 없는 거 기성품을 갖다가 팔아먹는 게 한 2,000원에서 2,3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곱빼기를 시키면 한 2,700~800원 줬거든요. 근데 요새 짜장면 한 그릇 얼마 하나요? 걔보다 한 두세 배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980년도에 목동의 아파트가 분양할 때 3억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2억 8천에서 3억 5천 사이 정도 분양을 했는데 지금 목동 아파트는 30년이 지난 결과 얼마 하냐면 30평대 기준 지금 현재 시세가 20억에서 21억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주식하고 여러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원자재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재라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앵커님 원자재에 속하는 게 뭐 있을까요? 기억나는 구리? 게 있을까요? 구리 있고요. 또 철, 또 뭐 있을까요? 구리, 철, 비철금속 다. 비철금속. 네, 지금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찍어볼까요? 이쪽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것도 있겠죠? 원자재 중에서 네, 원자재 중에. 콘크리트. 네, 콘크리트는 원자재가 아닙니다. 네. 예. 자, 이제 한번 제가 너무 머리에 과부하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채굴하는 것들이 원자재에 속하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뭐 금도 원자재에 속하겠고, 그다음에 구리나 아연이나 이런 비철금속들도 당연히 원자재에 속하겠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원자재가 뭐냐면 석유, 석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보시면 여러분 제가 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 뭘로 만드나요? 네, 석유로 만들어요. 이 빨대 뭐죠? 석유고요. 또 여기 마우스 있는 이 플라스틱 있죠? 얘도 석유입니다. 이 껍데기, 노트북 껍데기 다 석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석유값은 제가 어렸을 때의 석유값과 지금의 석유값은 당연히 오르고요. 앞으로 땅에 매립되어 있는 석유는 한정돼 있는데 인간들이 퍼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점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석유값이 유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운전 시작할 때만 해도 1리터에 기름 넣는데 1,000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어떤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1리터에 평균 1,70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한참 올라갔다 2,000원까지 갔었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원자재 값이 내리지 않는데 물건의 가격이, 공산품의 가격이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금값이 한돈에 이제 40만 원을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가 돌이 되면 친구들 아이가 이렇게 낳으면 돌반지 하나씩 해주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래도 한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그래 뭐 해줄 수 있어. 근데 40만 원 넘어가면 조금 고민됩니다. 너무 친하지 않으면 40만 원 돌반지 하나 사주느니 그냥 봉투에 돈 넣어서 야 이거 이렇게 주는 경우가 요즘에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동차를 보셔도 제가 대학생 때 아반떼 한 대가 1,000만 원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아반떼 풀옵션으로 집어넣으면 거의 3,000만 원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제가 인플레이션을 설명했냐면 우리가 주식을 내가 투자할 때 가장 안전한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원자재가 기본 자산이 되는 주식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워런 버핏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어디에다가 했냐면 포스코, 포항제철에 투자했던 이유가 뭐냐면 철광석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자동차를 만들어도 철이 있어야 돼. 집을 지어도 철이 있어야 돼. 배를 만들어도 철이 있어야 돼. 철광석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근데 땅속에 묻혀져 있는 철광석은 제한적이잖아요. 그걸 캐내서 가공해서 제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코레일처럼 만드는 철 이만한 거 큰 거 지나다 보면 여러분 차에 끌고 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 철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많이 없다고요. 한 나라에 몇 개 회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포항제철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코라고 이름 바꿨죠. 뭐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이런 몇몇 회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는 우리가 그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이고 왜? 재화는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톤당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오를까 내릴까?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전쟁이 나도 여러분 장갑차 뭘로 만들어? 철로 만들어요. 총 뭘로 만들어? 철 들어가요. 그러니까 칼도 그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생긴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첫 번째 책상은 뭐냐면 원자재 펀드에 나는 투자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디플레이션이 돼서 물가가 꼰두박질 칠 때는 손해가 날 수 있겠으나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고 현물 값어치가 올라갈 때 나는 뭐에 투자하는 게 맞다? 원자재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다른 원자재 중에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밥이 주식인데요. 외국 사람은 밀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 가격, 그 다음에 또 콩 가격, 옥수수 가격 이것들도 하나의 원자재가 되는 것이죠. 왜? 식품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밀, 콩, 그 다음에 옥수수거든요. 우리는 그게 주식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투자의 기본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원자재에 관한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가공된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핸드폰 만들 때 요즘에 이제 핸드폰을 어떤 폰을 쓰느냐가 나이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아이폰 쓰는 사람은 좀 젊은 층이고 갤럭시를 쓰면 아저씨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실래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뚜껑 열어서 닫았던 폴더폰이랑 지금 스마트폰이랑 전화 문자 기능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갤럭시나 애플이나 둘 다 똑같이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얘는 가공된 가치고 이미지고 취향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스티브 잡스 이후에는 별로 아이폰도 진화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갤럭시가 더 많이 성장했죠. 근데 기능적인 변화나 디자인의 차이일 뿐이지 별로 값어치가 가공되는 가치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임계점에 달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두 영역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건 그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다 대안적인 본질적인 투자를 하는 면에서는 어느 쪽이 지금 같은 세상엔 뭐가 더 나으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안은 원자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제 자산의 절반 정도가 원자재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 본질은 틀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본질이 변하는 거.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 좀 약간 제가 삼천포로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삼천포로 잠깐 나가면 성형 강국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오는데 강남 신사동 같은 데 가면 성형외과 무진장 많거든요. 진짜 이름도 알 수 없을 만큼.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엄마, 아빠, 딸내미 다 와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멍들어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뭐 한다고? 성형한다고. 왜 저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도대체 왜 자기 얼굴에 불만, 저 제 얼굴에 불만 없거든요. 생긴 대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성형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원래 있는 내 이 모습이 아니라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자재는 나야. 생긴 대로 엄마 아빠가 낳아준 대로 난데 이 원자재를 가공하는 거예요. 근데 가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성형수술 자꾸 하면 부작용은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원상 복귀로 돌아오면 원자재라는 건 내가 이걸 가공해서 만약에 내가 아연을 가지고 뭐 냄비를 만들어요. 아연 냄비 만들었어요. 구리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요. 내가 이걸 만들지만 그 값어치는 가공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을 때는 가치가 올라가는데 가공 비용이 서로 간에 어떻게 한계점이 돌아오게 되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건 누구냐면 원자재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강남의 땅이 왜 비싸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라 강남의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즉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그 비싼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강남 값이 비싼 거거든요. 이해하실까요? 강남과 강서를 비교해 볼게요. 강서의 아파트 하나 지으면 10억일 때 강남의 반포의 아파트 지으면 40억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오르는 거예요? 원천 가치, 원자재입니다. 땅 가격, 그 입지에 대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종목을 찍어드리기보다 사실 우리가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때 본질 가치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연봉이 5억밖에 안 돼. 근데 나 50억이야라고 내가 펌핑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껍데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내재 가치가 50억인 사람은 내가 바꾸지 않아도 내 수익은 50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옷을 바꾼다 그래서 5억짜리가 50억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 내재 가치가 50억인 사람이 50억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의 세상에 투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자재, 본질 가치가 무엇인지 그게 희소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시는 것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왜 우리가 미국 증시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미국은요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찍어서 돈을 만들면 그 돈의 값어치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떨어지면 달러 찍어서 또 갖다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놓고 또 뭘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마르지 않는 셈인 거죠. 미국 주식이 더 이상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려면 기축통화가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넘어가면 미국 주식은 끝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질 가치가 높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높지 않을까, 확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달러, 돈을 만들기 자본력 측면에서는 본질 가치가 되게 높은 것이고 또 기술도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기술이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그래서 미국 주식과 미국 ETF에 투자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는 앞으로도 유망하다 하겠습니다. 단 지금은 많이 고점이라 생각해서 여름 안쪽에 고점 찍고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중국은요 아직 덜 올랐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월에서 11월쯤 되면은 미국 대선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아마 중국이 한번 두들겨 맞을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또 분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 나오면 한번 사가지고 또 한 번 하고 나서 여름에서 가을쯤 되면은 차이나는 일단 정리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대선을 결과를 보고 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지금 유망하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렇다고 하면 중국하고 분명히 대립각을 세울 거라서 떨어질 때 다시 싸게 살 기회가 하반기에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한번 내고 조정 나서 또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내재 가치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한민국은 사람밖에 없어요. 광물 자원도 내재 가치도 원자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계속 취약한 겁니다. 수출을 통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불 받는 건 대부분 달러로 받거든요. 달러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나는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달러가 10% 오르면 나는 값을 10%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 가치가 20%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값을 20% 싸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은 오르는데 내재 가치, 원자재 가치가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고려에는 저는 57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올라오면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답할지 말지 말씀드릴 생각이고, 만약 가다가 밀린다면은 51만 원을 분규했을 때 전량 익절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제가 이 고려엔 같은 걸 왜 선택을 했냐면, 시장이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가다가 조정이 나올 때 조정기에 주로 어디를 돌아보냐면 본질 가치를 봐요. 그게 원자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승장을 만나면 나는 뭘 투자한다? 주도주에 한다. 대한민국 주도주가 뭡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1등, 2등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유행에 따라서 올라오기도 하고 못 올라오기도 합니다. 3등은 어떨 땐 2차 전지고 어떨 땐 다른 것들로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그런데 1, 2등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주도주 업종 얘를 가지고 상승장엔 나는 돈을 버는 게 가장 나은 거고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장이 조정기에 들어간다 할 때 주로 그 다음 섹터로 움직이는 게 어떤 거냐면 건설, 시멘트, 조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운, 운송,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행 레저.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7, 8개 섹터가 돌아가면서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평가된 종목을 그리고 바닥 잡고 이렇게 슬슬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시게 되면 수익을 잘 낼 수 있어요. 이게 순환 사이클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 순환 사이클에 대해 상세한 얘기는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에도 방송할 때 사실 좀 수위 조절 때문에 한마디씩 들었던 얘기인데요. 건설 쪽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팩트만 시간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정부가 아닌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3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없으니까 3기 신도시를 저기 고향의 창릉을 얘기하고 이쪽에 남양주를 얘기하고 어딜 얘기하고 몇 개 지역을 선정해 놓고 아파트 여기다 대규모로 지을 거니까 수도권 서울 안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짓고 전철까지 연결할 거니까 살기 좋잖아요. 서울값 집값 비싸다고 하지 말고 여기 싸게 지어줄 테니 여기 사세요. 이게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속 지켰나요? 못 지켰네요. 왜? 내 임기 안에 땅 삽을 뜰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인들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3기 신도시 아직 토지 수용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지 대금 지불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한번 재건축 재개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땅을 내가 수용하고 나서 사는 원주민들을 내보냅니다. 이걸 뭐라 그러니까 이주라고 하고요. 이주 끝나고 나면 다 헐어버려요. 철거라고 하죠. 이주와 철거에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그냥 재건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예전에는 3년 안에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근로시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야근도 하고 추가 근무도 했거든요.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왜? 건설사 입장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커요. 그러니까 짧게 지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근로자의 권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 사고가 나도 워낙 페널티가 심하다 보니 안 되니까 기간을 4년 잡습니다. 그런데 좀 앞당겨봐야 3년 반 정도, 3년 초반까지 죽이면 겨우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상이 끝났어. 내보내, 2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철거합니다. 1년에서 1년 반 걸립니다. 짓는 데까지 3년 반, 4년이 걸립니다. 최단기간으로 잡아도 5년 안에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몇 년 남았나요? 5월달 기준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조차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2027년도 5월달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 안에 짓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건설, 시멘트, 철, 비철금속에 이렇게까지 제가 목숨을 거느냐면 얘는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새 아파트 살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중고차 말고 새 차 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한민국 수도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안에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집은 충분히 많습니다. 주택수는 충분한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퀄리티가 높아진, 눈높이 높아지니까 퀄리티가 높아지는 새 아파트, 고급화된 아파트가 부족한 겁니다. 오래된 구축들은 많아요. 빌라도 많고 정말 주택 많습니다.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집이 부족한 거라고. 그러면 그 수요가 계속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축, 준신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 지나서 3년 정도 경과해서 정권 말기쯤 됐을 때는 신규 공급 건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는 신축과 준신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때쯤 대선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들 무조건 내가 신규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할 거야. 서울시장도 당선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 넘어갈 쯤에도 분명히 신규 아파트에 대한 눌림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리고 그 수요가 가수요가 폭발하는 순간 가격 상승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한 번 더 올 거다. 저는 그게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상승 파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8년 9년 정도부터 27년부터 스타트 끊으면 2029년에서 31년 사이에 고점의 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수요가 뭐냐라고 물으면 1번이 시멘트요, 2번이 철근입니다. 철광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건설 산업 섹터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만약에 중기, 장기로 놓고 볼 때 투자를 뭘 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시멘트하고 비철금속하고 철광석 이쪽 원자재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아세아 시멘트를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어떤 얘기 드렸냐면 앞전 바닥에 쌍바닥으로 10,000원에서 9,750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는 11,000원까지 10% 수익을 말씀드렸는데 10% 수익 났네요.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내려오면은 10,000원 초반부터 또 매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할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시세가 세게 날아가서 본격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물량을 왕창 비중 잡아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중장기로 내가 한 2, 3년 정도 바라보고 3년에서 5년 바라봤을 때 시멘트 괜찮겠다. 왜냐하면 시멘트 되게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서 얘가 몇 년에 걸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세가 한번 폭발하고 나면 끝나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팍스TV에 3년 반 전에 출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밀었던 종목이 뭐였냐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45,000원 잡아서 96,000원 찍을 때 95,000원에 다 팔고 나면서 더블 내는데 불과 3개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선방했던 가장 성공했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유럽의 택배망을 까는 회사라고 7, 8만 원대 매집하자는데 14만 8천 원까지 올라가고 14만 5천 원에 전량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만 원 밑에 내려오면서 이제 슬슬 재매수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KT는요. 2만 9천 원대부터 잡기 시작해서 4만 3천 원, 4만 2천 원 찍고 내려올 때 약 30% 수익 내고 내려와서 다시 3만 원 초반 받아서 다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몇 년을 울거먹습니다. 왜요? 그 사업이 눈에 가시화되고 되고 시세가 끝날 때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중에 한 종목으로 아시아시멘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식은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조정이 좀 오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주식 얘기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랑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다면 차이나 H 레버리지로 벌써 80% 안팎의 수익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었고요.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예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시멘트주를 비롯해서 통신주에서도 KT 같은 경우 조정 시 매수 전략 펼쳐 나가면서 계속 수익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공적인 투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매매 원칙, 매매 가이드, 기준이 있겠죠. 야구도 스트라이크 존에 잘 공을 던져야 잘 치는 투수다, 잘 치는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잘 넣어서 수익을 보려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도 전문가님이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그것도 무료로 함께 보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 배워가시고요. 종목들까지 또 선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종목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특강 링크는 꼭 함께 하셔야지만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재차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남은 시간 이용해서 또 선물 옵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선물 옵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하락장에 관한 걸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주식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를 때는 더 늦게 오르고 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데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얘가 올라갈 때는 1월 달에 이렇게 장 빠질 때는 함께 빠져요. 자, 보시면 얘는 선물지수, 종합주가지수 차트이고요. 얘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밑에 것은. 자, 보시면 같이 떨어졌다가 종합주가지수가 막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못하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 갖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올라는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종합주가지수 떨어질 때 얘가 떨어지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주식을 하실 때 왜 어렵냐면
주식을 할 때 왜 어렵냐면 내가 종합주가지수보다 덜 떨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지수 빠질 때 오히려 현대미포처럼 우리 6만 원, 6만 500원에 잡자라 했는데 여기 이틀 연속 10% 이상 상승을 급등했거든요. 이런 거 잡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런 종목을 매번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선물 옵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5월 9일입니다. 옵션 만긴 날 선물이 6.3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6포인트가 얼마냐면 선물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한 계약당 25만 원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6포인트면은 약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물 한 계약 가지고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선물 한 계약당 증거금, 기초증거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5%를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날 보시면 삼성전자 3% 하락했는데 선물 한 계약만 내가 매도했어도 150만 원 벌 수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내가 3% 마이너스 났어도 15% 수익 났으니까 12% 이익이죠. 우리가 선물 옵션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주가가 빠질 때 하락을 내가 해칭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4월 19일 날 보시면 삼성전자 3% 하락할 때 풋옵션이 2000% 올랐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사고 싶습니까? 떨어지는 주식을 하락장에 사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락하면 수익 나는 풋옵션을 사고 싶은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5월 9일입니다. 지수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종일 빠집니다. 종합주가지수 선물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미국 달러는 오릅니다. 달러가 오르는 날은 오늘처럼 주가가 대부분 하락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차트는 꼭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막 빠지는 날 제가 여러분께 잡아드렸던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부동산 ETF 리츠 인프라죠. 얘는 수익이 났습니다. 또 차이나 전기차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이런 날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저희 정혜원께서 9시 33분에 수익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1,870만 원의 수익을. 여기 또 한 분께서는 여기 수익률이 101%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뭐길래 오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보십시오. 같은 날입니다. 선물지수가 빠질 때 주식은 매수를 하면 물리죠. 근데 선물은 매도 진입이라서 하방 베팅을 매도 진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공매도 얘기하듯이 하방에 베팅하는 걸 선물에서는 매도 진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해하실 수 편하겠죠? 그러면 뭘 보고 내가 하락을 볼 수 있느냐? 아침에 여기 보시면 콜옵션 차트와 풋옵션 차트라는 게 있는데 콜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간다? 하방으로 풋옵션이 간다. 그래서 풋옵션이 당일날 몇 배 갔냐면 1000%, 10배 갔네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가지고 1억 원어치 샀습니다. 마이너스 3% 300만 원 손실이네요. 그런데 내가 만약 풋옵션 1억 원어치 사면 10배 가니까 1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까요? 반대로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3% 마이너스 되면 3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풋옵션을 사면 10배 가니까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버티진 못합니다. 중간에 팔아먹겠고 분할 청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이 마이너스 30% 날 때 만약 옵션이 100% 수익을 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식 손절 치겠습니까? 당연히 치겠죠. 내가 얘 30% 마이너스 잘라내고 버텼더니 반대편 잡았더니 풋옵션이 100%가 200%가 300%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손절치고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는 그만한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9일입니다. 이날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수익 금액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자, 이날이 이런 날이죠. 선물이 종일 빠질 때 삼성전자 3% 빠졌거든요. 근데 얼마 갔냐면 풋옵션은 2000%가 났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선물지수 고점에서부터 내려 빠질 때, 냅다 빠질 때 콜옵션 기준점 무너지면서 빠졌고요. 풋옵션은 저점에서부터 몇 배 갔냐면 20배 갔습니다. 2000%.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여러분 여름 안쪽에 시장이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하락의 폭이 공매도까지 스타트 끊는다면 꽤 클 거다라고 이야기 지금 미리미리 예고 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한 얘기고요. 그럼 여러분 하락장에 대안이 있으실까요? 주식을 안 하는 것은 소극적 대응일 거고요. 하락이 확정됐을 때, 하방 추세가 확정됐을 때 우리는 풋옵션을 사서 선물 매도를 사서 이익을 크게 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옵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락장에 주식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승장에서 선물옵션은 콜옵션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은 하루에 올라가 봐야 상한가 30%밖에 못 가지만 선물옵션에서 상승장에 콜옵션 훨씬 더 많이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면 수익률이 낮은 게 리스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상승일 때는 콜옵션, 하락장일 때는 풋옵션을 사서 상승 수익률이 훨씬 높다면 선물옵션은 누구보다 매력적인 것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선물옵션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무료로 선물옵션과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강의해 드릴 생각이니까 여러분 지금 얼른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토요일 오전 9시 강의 오시면 아마 여러분이 좀 새로운 세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배워볼 마음이 든다 그러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선물 옵션에 관해서 전문가님이 또 화려한 퍼포먼스 품어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 선물 옵션에 관해서 공부도 해보고 배워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링크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